네, 그럼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북대학교 의학과 천성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성근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현병이 무엇이며 그런 조현병이 스트레스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세포 내에서 아주 작은 어떤 기관인 섬모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연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교수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가 제가 고향이라서 가끔 오기는 하는데요. 지난주에 추석 때 왔을 때보다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대구가 너무 덥더라고요. 추석이 아니고 하석이라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실이라는 곳에서 지금 재직 중에 있는데요. 이 생리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학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된 전공이 이 뇌과학이고 또 이제 신경과학 쪽에서 특히 조현병의 어떤 동물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것들이 사회에서 많은 것들로 많은 어떤 뭐 기사나 아니면 많은 어떤 보고들을 통해서 접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조현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가 조현병 연구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 중에서 또 제가 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르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현병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조현병이라는 게 좀 비정상적인 어떤 사고와 현실에 대한 인지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조현병이라는 건 현실에 대한 이해와 바탕이 좀 약간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일그러져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보일 때는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보통은 이 조현병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성인기 초기에 되게 심각해지죠. 이 심각한 증상들이 한번 발병을 하면 보통은 약물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약물로 치료가 안 되고 약을 끊게 되면 또 재발하기 때문에 이 조현병이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보통 접하는 것 쪽에서 이제 뇌과학을 하거나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집중하는 게 치매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질환인데 이런 질환에도 사실은 사회 구성원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엄청 힘들죠. 근데 이 조현병 환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고 약을 끊게 되면 재발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데 대부분 한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면 0.5에서 한 1% 정도가 지금 조현병 환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조현병이라는 게 예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도 이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터부시했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런 환자가 있다는 걸 밖에 잘 안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퍼센티지를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저희가 한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계속 뭔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발전하는 어떤 특히 또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되게 좀 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 24일이 세계 조현병의 날에 오늘은 아니지만은 이 조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악기의 줄을 이렇게 맞춰야지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하고
현실과 맞게끔 살려고 하면 이 현이라는 게 잘 맞춰져야 되는데 이 조현병 환자들은 이 약간 줄이 느슨해져 있다는 거죠. 같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저희와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조금 다를 뿐인데 우리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한국에서는 한 25에서 50만 명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처음에 이 M.A. 클래플링이라는 박사님이 정신의학자가 이 조발성 치매라고 뭔가 깜빡깜빡 하는 거를 젊은 나이, 즉 청소년기에 발생한다 해서 조발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조현병이라는 말이 나왔던, 즉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했던 거는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오이겐 블로이러라는 그 의학자가 이 스키조라는 건 뭔가 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프레는 마음이에요, 마인드. 그래서 정신이 깨어져 있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일본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분열져 있다. 우리가 일본식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이걸 환자들에게 적용하니까 너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걸 좀 개선하고자 해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이 커트 시나이더라는 박사님이 이전에 이런 치매적인 것들, 마음이 깨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증상보다는 환각이나 아니면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지 조현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이런 망상이나 환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첫 번째로 조현병 환자로 저희가 특정하게 되었던 거고요. 국내에서 조현병 유병률을 보면 실제적으로 원래 일어나는 조현병이 아주 태어나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10대 때 많이 발생해요. 10대와 20대 때 많이 발생했다가 20대 넘어가면서 30대, 40대 축발되면 이때는 평생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족들이 케어를 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입원하게끔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선택이면 대부분 이 자살률이 되게 높아요. 이 조현병 환자들이 실제적으로는 너무 심하면 이제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구분이 힘들어지며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축을 느끼고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엄청 저희가 힘든 것들이 자살률이 높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놓여 있는 거죠. 저도 약간 스트레스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교육 강연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이거는 좋은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좋게 봐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이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양성 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타난다고 해서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 음성 증상은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음성 증상이라고 하고 인지 증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지 능력에 대해서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듣다 보면 이 인지 증상으로 한번 먼저 가보면 학습 능력 저하나 기억력,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우리 치매 환자분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어떻게 보면 엄청 복합적인 질환으로 간주되는 거죠. 제가 연구자로서 해외 학회나 아니면 딴 데서 국내에서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 의과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이 조현병의 King of Disorder예요. 그러니까 질환 중의 왕이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울증, 스스로 자학하고 자폐, 치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조현병이기 때문에 근데 양성 증상을 보면
보통은 나타나줘야 되는데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들. 마치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 증상은 무엇든지 감정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감각이 좀 이상하든지 감정적인 요소와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기쁘죠. 여러분 지금 슬프진 않으시죠? 혹시 저 때문에? 슬프시면 안 돼요? 저희는 항상 기쁘게 좀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때로는 슬플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슬플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 슬플 때를 이겨내는 거는 기쁠 때가 때로는 더 강하거든요.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조현병 환자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죠. 저 뒤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망상이랑 그 환각이 그게 1차 증상이라고 했어요. 이 조현병 환자를 특징할 때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 이상한 게 들리십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요 최근에 하나님을 뵙고 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하고 사회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못 뵀어요. 여러분 뭐 종교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뵈신 크리스천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저쪽 위에 계셔야 되는데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만약 우주선에 가서 내가 우주인하고 만나고 왔다. 어젯밤에 저 안드로메다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뭐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 잘못된 예를 들면 나랑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그 친구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기분이 일부치하지 않아요. 기분이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기분 불이치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망상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환각을 먼저 느껴요. 환각, 즉 환청이 대부분 조현병 환자의 70% 이상이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한 10분에서 안에서 지금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름 천성근인데요. 천성근 오늘 이 강연하는데 하면 안 돼. 누군가는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똑바로 써. 그럴래. 이런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서 저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24시간 동안 내내 들려요. 10분, 20분만 들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청으로 인해서 조현병 환자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죠. 듣기 싫은데 듣게끔 되니까. 근데 이런 환청은 약을 먹으면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항정신병제라는 거를 먹으면 되고 환시는 눈으로 보이는 거죠. 제5감과 관계되는 것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또 잠 못 주무실라. 누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우, 이상한 냄새를 계속 맡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계속. 그리고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 또 환미라고 하는데 이 텍타일은 환지라고 해요. 어떤 분들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본인의 팔을 막 긁어요. 그러니까 마치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막 온몸을 긁고 온몸을 뜯어내죠. 그러니까 긁는 정도가 아니에요. 뜯어내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환청이 들려요. 제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리셔야 돼요. 이상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리시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거와 다르죠. 근데 이런 조현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병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돼요. 그러면 왜 청소년기에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죠. 유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유전적 관련성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바로 조현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을 해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양성 증상이 조금 빨라요. 즉 그러니까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또 망상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행동들을 먼저 보이고 나서 이게 심해지면서 음성 증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첫 발병이 되면 치료가 관리 안 되면 계속 가요. 치료가 되지만 보셔요. 정상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만성 조현병이 정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증상을 약간
낮추는 거예요. 특히 이 양성 증상에 대해서 치료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감정을 건드리는, 즉 일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증상을 치료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이 음정 증상이 감정을 해치다 보니 엄청 다운이 되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소셜 위드로우라고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고 숨는 이런 자폐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통 가는데, 이 조현병의 위험 요인이 보통 뭐냐면 유전적으로 가족적 요인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부모가 한 분이면 반 정도, 한 40% 정도 미만으로 가는데,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조현병을 가지고 계시면 자식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관련되는데, 이 유전자가 엄청 많아요. 관련되는 유전자가 한 10개면 제가 평생을 했어도 연구를 하겠는데 수천만 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에 나타나잖아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감염, 그러니까 즉 산모가 감염,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이 되어 있으면 그 자녀분이 그런 질환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요. 태어나는 상황에서 좀 산소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뇌에서의 어떤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납 중독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실제적으로 산모가 너무 배고픔에 허덕였든지 그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뭐냐면 최근에 국내에서 문제가 많은 마약이나 이런 약물 남용이죠. 마약이 쉽게 따져보면 해보신 분 안 계시죠? 네. 해보시면 안 되겠죠?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약을 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현실과 다른 걸 경험하거든요. 즉 조현병이 그렇죠. 현실과 다른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남용하면 현실과 다른 걸 겪으면서 뇌는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환경적으로 스트레스예요. 왜 국내에서 조현병이 계속 증가해요? 대한민국이 조현병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 거죠. 하루를 24시간을 따져보면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많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직장은 전주지만은 이제 대구에 요 근처에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그 애 엄마랑 와이프랑 아이들,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립을 안 했어요. 혹시라도 초등학교 지금 그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아들만 갖다 주면 이제 중학교 딸이 또 화를 낼까봐 그 조립을 하려다가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근처에 있까지만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할 때보다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아요. 또 물론 또 학부형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되게 많고요. 제가 의과대학에 있으니 지금 이제 의과대학에 최근에 그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학교에 대학생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해요. 정치적인 발언 아니고 제가 학생이 없으니까 교수들도 재미가 없어요.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따져보면 의과대학 들어오려고 그렇게 자신을 태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우면서 공부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들이 나중에는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고 환경적 유전적인 게 결합되면 이렇게 신경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신경혈회에서의 어떤 연결성을 떨어뜨려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으려면 듣는 기관에서 들었다고 판단하는 어떤 회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회로에서 깨지면,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의 귀에서 정보가 들어가서 마지막 뇌에서 흔히 말하면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피질에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환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감정적인 거나 행동적으로 이상함을 보이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을 실제로 보면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같이 결합이 되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조현병이 발생하는데요. 발생하는데 관계되는 여러 인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하는 데서는 아무리 한글화로 바꾸려고 해도 영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경에서의 어떤 연결성이나 그런 약물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거죠. 조현병 연구가 왜 어렵냐. 나라에서 조현병을 연구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전 세계적으로 조현병에 대해서 연구자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현병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안 돼요. 제대로. 그 이유는 뭐냐면 내부위가 너무 다양해요. 하나의 내부이면 저희가 뭔가를 하겠는데 내부위가 엄청 다양하고요. 유전인자도 수천 개의 조합이, 수천만 개의 조합이 가능하고 연결의 구조적인 복잡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뇌를 연구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뇌를 잘라서 둘 간의 연결성을 보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 잠깐만 뇌 잠깐만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잠깐만 꺼내서 잘랐다가 다시 넣어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쥐를 가지고 하는 실험은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유전자를 뭐 이렇게 확인하기는 좋은데 결정적으로 쥐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쥐에게 이상한 게 들립니까? 이상한 생각을 들어? 아니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에게 다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또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중에 쥐하고 나는 되게 유대감이 깊어 아니면 관계가 되게 바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쥐 보면 잡으려고 그러시죠. 쥐를 사랑하고 이러진 않으시죠. 도입 강연에 보니까 저도 오늘 쥐를 한 마리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주시는데 긴장하고 있죠. 좋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조현병에 관계된 신경 전달 물질, 즉 우리 뇌에서는 각각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만 보죠. 우리가 기쁠 때 내는 거는 도파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뭐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뭐 보고 할 때 도파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단어를. 도파민이라는 거는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끔 하는 행위인 거죠. 도파민이 왜냐면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어떤 뉴로트랜스미터예요. 즉, 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기분이 나쁠 때는 도파민이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기분이 좋을 때가 별로 없죠. 도파민이 관여되는 것들이 많은데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는 기억에도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병은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다 관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과 인지 증상에 따라서 각각이 다 달라요. 겹치기도 하고. 하나 발견해서 유레카 해서 잘했다 했는데 아닌 거죠. 딴 거랑 또 관계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에 빠져요.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발견했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뇌 부위가 엄청 달라요. 하나만 예를 들면 메소림빅이라고 해가지고 중뇌에서부터 대뇌 변연계로 가는 거예요. 변연계는 뭐냐면 감정을 건드리는 곳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곳인데 감정을 다루는 부위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코그니티브한, 즉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 부위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지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지 영역, 감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감정 영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조현병 가설은 오늘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도파민의 가설이에요. 도파민 가설이 뭐냐면 도파민이 과잉, 많아지든지 아니면 저하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파민이 가는 것이 중뇌에서부터 쭉 가서 앞쪽으로 가면 양성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이때 여기가 아마도 양성 증상과 관계가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음성 증상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도파민의 하이퍼 펑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음성 증상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도파민 가설에서는 도파민이 관계되는 수용체가 있어요. 도파민을 보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D1에 유사한 것과 D2가 유사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D1에 유사한 거는 활성을 시키는 거예요. D2가 유사한 거는 억제를 시켜요. 그러면 D2가 많아지면 억제가 많겠죠.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 신호를 억제시키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우리는 도파민 D2 계열이 많다 해서 실제적으로 정보가 제대로 감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각의 손상이거든요. 감각 인지의 손상이에요. 조현병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 감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제대로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너무 억제가 많아져 버리면 우리가 아라는 소리를 가지고 갔을 때 아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섞이다 보면 다른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게 소리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가지치기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 파인볼그라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부터 이렇게 갔더니 이분이 원래 수면 하시는 분이에요. 잠을 어떻게 자냐, 렘 수면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연구하시던 분인데, 시냅스, 즉,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결이 있으면 연결이라는 걸 시냅스라는 거로 서로 연결을 하는데, 그 시냅스가 갑자기 청소년기에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줄어버리니까 조현병이 나타나더라. 즉, 이런 가지치기는 보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가지가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있는데, 돌기가 사라졌죠. 즉, 요렇게 미세 악교세포라는 마이크로글라이라고 하는데 미세 악교세포가 알츠하이머스 치매에도 되게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해요. 정보를 보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녀석이 시냅스를 가지고 외부에서 뭔가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얘를 없애버리면 외부에서 신호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스키조프레니아에서는, 즉 조현병에서는 얘가 싹 없애버려요. 즉 그러니까 보내는 곳은 있는데 받는 곳에서 정보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각 피질에 있고 시각 피질에 있는데 실제로 받는 게 무엇이라고 표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곳이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보내주기는 보는데 눈은 말짱해요. 조현병 환자가 눈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죠? 조현병 환자가 귀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청각 피질에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조현병 연구는 최신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엄청 다양하게 하는 데서 그 중에서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쥐를 쓰거든요. 그 쥐를 쓰는데 쥐 중에서 하나가 이 22번 염색체 중에 하나를 잘려 있는 게 실제로 봤더니 이런 D2 말씀드렸죠? 도파민 D2의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청각 피질로 가는 어떤 회로가 망가뜨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환청. 제가 환청이 조현병 환자의 70% 이상이 대부분 환청부터 먼저 겪는다고 했잖아요. 괴로워하니까 환청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22번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환우들을 보통 디조지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디조지 증후군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얼굴에서 안면 부위에서 어떤 이상이 있고 대부분
70% 이상이 스키즈프레닉, 즉 조현병 환자로 나중에 가요. 그리고 여기 심장병으로 대부분 많이 앓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조현병으로 가는 걸 보고 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연구가 시작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프라이머리 실리아, 즉 만성 스트레스가 그러면 조현병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모든 데이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머리 아프신 건 지금 어느 정도 지나셨다고 생각하신대요. 좀 더 기뻐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항상 과학자는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1차 선모가 과연 어떻게 조현병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스트레스가 조현병으로 갈까? 아니면 선모라는 게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한번 보죠. 체질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저는 땀이 많은 체질이에요. 처음부터 위도서 벗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땀을 흘리는 것만 계속 이제 찍힐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땀을 계속 흘리는 이유는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더 흘려요. 긴장을 했어. 그렇죠? 조현병 환자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이 체질 스트레스는 뭐냐면, 저는 원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게 안 돼가지고요. 체질 스트레스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얘기하시죠.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약해서 다운될 수도 있어요. 이걸 체질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체질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체질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즉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노출되었다고 다 조현병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렇지만은 일부 사람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조현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약화됐다고. 이 체질 스트레스라고 그런 거고, 이때 해결책들이 여러 가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으로서 많이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자, 만성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동물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만성적, 그냥 한 번의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ICR 마우스가 좀 커요. 그리고 이 C57이라는 마우스가 좀 더 검은색이 좀 작거든요. 근데 이 얘네들을 원래 이 친구가 있는 방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내 집인데 네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침입했다는 생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요. 괴롭힌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엄청나게 물어뜯어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를 만약에 괴롭혔다가 5에서 10분을 뒀어요, 매일. 그리고 사람이 잔인하죠. 잔인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잔쥐하죠. 쥐한테 되게 못되게 하죠. 벽을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또 놔둬요. 하루 종일. 제가 날 괴롭혔는데 떨어뜨려 두는 게 아니고 또 같은 공간에 격벽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격벽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투명이니까 서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구멍도 뚫려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치가 떨리죠. 치가 떨리게끔 만들어 두는 거죠. 그걸 몇 번 하냐면 11에서 14일간 반복해요. 그러면 쥐가 나중에는 제발 날 살려줘. 헬프미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쥐랑 저랑 의사소통이 안 돼요. 끊어주고 싶은데 못 끊어줘요. 자, 여기서 저희가 하는 스트레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ICR 마우스예요. 같이 넣어뒀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건데, 맞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건데요. 잠시 그냥 얘가 좀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괴롭히려고. 보시죠. 은슬쩍 옆으로 갔다가,
많이 안 괴롭히네요. 생각보다. 이 친구는 지금 놀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 붙어봤거든요. 원래 할 때 이렇게 빨리 안 괴롭히면 좀 이상하죠. 생각보다 괴롭히지 않는데 괴롭힐 겁니다.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죠. 이걸 십몇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쥐들이 사는 게 보통 저희가 한 2년 넘게 살아요. 하는데 이 친구는 한창 청소년기 때 한 20대 정도 되거든요. 10대, 20대 때. 저걸 계속 느낀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가 많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면 쥐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람과 비슷한 어떤 조현병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 친구를 이런 격벽에 놔두면 만약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친하면 어떻게 되냐면 쥐들이나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려고 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싫으면 절대 안 갈 거예요. 맞죠?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친한 친구나 아니면 처음 만난 친구들이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겠지만은 진짜 싫은 친구들은 안 볼 거예요. 그런 어떤 행동적인 실험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여기 처음에 쥐를 안 놔뒀을 때는 잘 탐색을 해요. 그리고 쥐를 놔뒀더라도 많이 갈 거예요. 큰 흰 쥐, 잘 있었어? 하고 이렇게 작은 검은 생쥐가 찾아갈 건데, 스트레스를 노출됐던 친구는 어떻게 가냐면, 마우스가 없을 때도 상당히 잘 안 가다가, 있을 때는 구석에 숨어 있죠. 안 가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는 일단은 겁을 먹고 안 볼 거야. 이런 스트레스들이 가득한 거죠. 이런 스트레스들이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 쥐를 희생을 시켜서 쥐의 뇌를 확인해 봤어요. 쥐의 뇌를 확인해 봤더니 이 맵2라는 것이 실제로 마이크로 튜브라고 미세 소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서스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이에요. 그룹에서 상당히 정상보다 줄어 있어요. 즉 미세 소관을 형성시키는 요소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여기서 언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스트레스를 노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제 괴롭힘 당했어요? 근데 오늘 잘 가요. 또 친하게 잘 지내요. 이런 친구들 뭐냐면 앞에서 체질 스트레스 모델 말씀드렸죠. 이겼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도 잘 지내자. 응? 어제 때렸잖아. 잘 지내게. 이 친구가 승리자인 거예요. 제가 말할 때는 빅토리 진이라고 하는데 승리인자가 있어요. 아무리 괴로움을 받고 아무리 어려움을 받더라도 이겨내고 하는 거죠. 오히려 보세요. 정상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다고 하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깨있기 좋거든요.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이런 맵2가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진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당한 그런 체질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튜블린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미세 소관을 만드는 거예요. 즉 미세 소관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에서는 줄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뭐냐면 미세소관을 왜 받느냐. 이 미세소관하고 미세소관 관련 단백질이 앞서 말씀드렸던 뇌신경세포끼리 연결을 주는 시냅스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즉 얘네들이 없으면 앞에서 내가 주는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앞에서 내가 전달해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이 있을 때 전달해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의 연결성을 줄이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은 뭔가 주는 데서 있었을 때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가지치기 가설에서는 있는데 없애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단백질이 실제적으로 조절하는 어떤 약물들을 보시면 조현병 환자들에게도 적용하려고 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즉 미세소관에 대해서 조절이 조현병을 치료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보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여러 방법으로 조현병에 관계돼서 치료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끊으면 재발하고 완전한 치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 특정한 어떤 치료에 대한 기법이 필요하고 원인을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세소관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미세소관이 뭐냐면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폐배 스트레스를 그렇게 줬더니 우리가 공간 기억, 인지 정상도 나타난다 그랬죠. 조현병에서 인지 정상, 즉 쥐들은요 공간을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아마 여기 지금 과학 터치 때문에 자주 오시고 매주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방에 오실 때 특별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는 부여하셔야죠. 의미는 부여하시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꺾어야 돼. 오른쪽 꺾었다 왼쪽 이렇게 잘 안 하시고 그냥 오셨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공간 기억을 하시거든요. 이 공간을 기억하시는데 쥐들은 공간 기억을 왜 더 잘해야 되냐면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면 나를 잡아먹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쥐들은 우리보다 공간기억이 더욱더 뛰어난데 결론적으로 공간기억을 잘 못해요. 사회적 폐배 스트레스를 맞았더니 이렇게 여기 이쪽이 지금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워터메이즈라고 물에 빠뜨리는데 여기 가면 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부표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부표로 가는 게 훨씬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훨씬 못 가서 한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떨어지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연령적으로 봤더니 스트레스를 줬더니 젊은 쥐보다 23개월 넘은 23개월 정도 되면 사람 나이로 치면 60대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60대 이상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줬더니 더 조현병 증상을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좀 들면 뭔가 뇌신호에서 계속 회로가 좀 약해지겠죠. 노화하고 관계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이 미세소관을 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공간기억 같은 어떤 기억력의 저하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현병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모를 이야기할 때 선모가 뭐냐? 선모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지는 세포 웹에 도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선모예요. 크게 운동성과 비운동성이 있는데 저는 오늘 비운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운동성은 뭐냐 하면 자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탁탁탁탁 움직여주는 거예요. 꼬리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운동성, 비운동성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선모 이상 증상이 모든 뇌나 인체 조직에서 다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모라는 게 아주 작거든요. 즉 크게 해봤자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2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신경세포가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의미를 못 부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브레인 쪽에 있는 걸 봤더니 이 여러 가지 증후군에 관계되기도 하고 여기 센싱 능력이 있어요. 즉 감각계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현병이 센싱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 정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처리를 못하게 되겠죠.
이상하게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 신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하나라도 깨지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약간 틀어지는, 현이 약간 일그러지는, 현이 풀리는 그런 증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조현병 환자에서도 이렇게 많은 선모 관련 유전자가 관찰되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나쁜 스트레스가 저는 좋은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연구가 많아지는 거죠. 감사하게도 환자분들한테는 좋지 않겠지만 연구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봤더니 이런 어떤 PCM1이라는 유전자들이 관찰되는 걸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실제적으로 조현병 어떤 동물 모델이나 환자에서 보면 뇌실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뇌실이 상당히 커져 있어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그 수두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뇌실이 엄청 커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조현병 동물 모델에서도 관찰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아마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Disrupted in Schizophrenia 1이라고 디스크1이 이제까지 조현병의 대표적인 유전자라고 알려졌어요. 조현병의 유전자 그러면 디스크1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조현병 이러면 디스크1이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도 어디 있냐면 선모를 형성하는 부위에 있어요. 즉 뭐냐면 그렇게 유명했던 조현병과 관계되는 유전자가 실제로 봤더니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신경도 안 썼던 선모에 관계되는 인자였다는 거죠. 그럼 선모를 우리가 뭔가 건드릴 수 있으면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어떻게 보냐면 1차 선모가 만약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경세포입니다. 얘가 신호를 주는 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을 조건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요. 짧아지면서 성장하는 원뿔이 형태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에 정상에서는 보면 이렇게 돌기들이 많아 있는데 여기 보세요. 돌기가 밋밋하죠. 산으로 치면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야 되는데 민둥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려고 해도 못 받죠. 여기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1차 선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동물 모델로 앞에서 했었으면 이제는 세포를 가지고 해보자 해서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항정신병제를 사용했어요. 즉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에게 앞에서 양성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정신병제, 즉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조현병의 치료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조현병 증상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럼 나아졌다는 건 뭐냐면 뭔가 구조적으로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얘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동물로 가지고 하는 스트레스에 관계에서는 봤지만은 여러 인자를 가지고 그러면 1차 선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죠. 자, 가설은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뉴런이 있으면 이게 선모예요. 선모가 있으면 바깥에서부터 오는 정보들을 선모가 세포의 안테나가 돼가지고 신호가 오네 있을 때는 신호가 오네 하고 받았다가 얘가 없을 때는 신호를 아무리 줘도 받는 쪽에서는 몰라 신호 없어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감각의 정보를 받는 데서 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받을까 말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실제로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D2라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조현병에서 관찰되는 도파민 가설에서 D2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봤어요. 결론적으로 그랬더니 정상보다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요게 녹색 부분이 1차 선모인데요. 1차 선모가 상당히 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파민 D2가 뭔가 많아지면 선모 자체를 일단은 줄이구나. 도파민 D2가 뭐를 한다고 하냐면 억제 신호를 준다고 했어요. 억제 신호가 너무 많다고 보면 선모를 줄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선모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을 없애면 실제적으로 선모의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도파민 D2가 많아짐으로 생기구나 하고 저희가 해석이 가능했던 거고요. 반대로 보시면 항정신병제라는 할로페이돌이 고전적인 치료지만은 계속 사용이 돼요. 얘는 D2 수용체를 막는 약품이거든요. D2가 많다 보니까 얘들을 막는 것들을 처리했더니 실제적으로 없던 거에서 많이 생성됐죠. 즉 없던 거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실리아를, 하여튼 프라이머리 실리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 신호를 받는데 좋게끔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없애봤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있던 거를 관련된 인자들을, 유전자들을 없애가지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보시면 조현병의 증상이 동물에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얘들 1차 선모를 저희가 강제로 없애봤어요. 없앴더니 동물인 정상 동물에서 조현병 증상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실제적으로 1차 선모가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선모만 없앴을 뿐인데도 이렇게 조현병이 나타나지 않냐. 반대로 앞에서 물에 빠뜨려서 하는 워터메이즈, 즉 수증미로라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도 바이러스라는 것을 저희가 보통 억제시킬 때, 유전자를 억제시킬 때 많이 사용해요. 얘를 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얘가 이 DGCR8이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쓰고 있는 22번째 염색체에서 하나가 결쇄되어 있는 20q11 딜리션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디조지 신드롬을 똑같이 모방했던 마우스의 종류인데 이 마우스가 보이는 증상과 유사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1차 선모가 형성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구나. 조현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D2를 맞고 D1을 맞고 뭐 내부위 다양하게 하지 말고 선모를 조절해보자. 1차 선모를 조절해보면 뭔가 조현병 치료에 관련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파민 D2는 저희가 보통은 억제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거나 유전자를 발현하는 데 있어서 억제 신호를 줘요. 근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존재를 할 때는 약한 신호를 가지는데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이런 도파민 D2 수용체가 훨씬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훨씬 많이 보여지니까 이 친구들이 억제하는 신호가 훨씬 강할 거라는 거죠. 훨씬 강하니까 요만큼이라도 생성되는 1차 선모의 길이를 못 생성되게끔 딱 막으니 세포의 안테나를 역할하는 1차 선모가 아무리 신호를 받는 기관에서 뇌 쪽으로 보내줘도 뇌 쪽에 실제적으로 소리를 표상하고 우리가 소리가 들어올 때는 한글로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프리퀀시, 즉 진동에 대한 주파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파수를 저희 뇌의 청각 피질에서 한글이다 영어다 이렇게 표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은 다 뭐 미남이시고 미인이시고 그러신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각각 색깔의 조합으로 온 거를 제 시각 피질에서 그렇게 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표상하는 데서 받아들이는 데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거와 다른 어떤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조현병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현병이 대부분 치료제가 도파민 D2를 막는 약품들이 많아요. 도파민 D2 수용체가 너무 과발련되어 있으니까 많아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억제를 하면 증상이 나아지거든요. 그 증상이 나아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로페이돌이라는 것을 처리했더니 이렇게 블락킹이 되고 있던, 강하게 블락킹 됐던 것을 막아서 실리아를 키게끔 하니까 아마도 신호를 받게끔 더 정상적인 신호로 가게끔 하지 않았을까. 앞에서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발현된 애들은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조금만 정보를 오더라도 빨리 처리가 되겠죠.
우리가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됐더라도 스트레스를 이긴 사람이랑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랑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긴 사람은 뭔가 좀 더 다를 거라고 그죠. 좀 더 파지티브하게, 좀 더 좋은 증상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쓰는 항생신병제를 처리했던 1차 선모의 증가를 유도를 하셨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토대로 1차 선모 형성 조절. 왜냐하면 조현병에서 기존적으로 말했던 건 뇌구조의 이상, 뇌신경 신호 회로의 이상, 유전자의 이상 이런 쪽으로만 봤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런 게 가장 작은 1차 선모의 형성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 우리 환경적 인자하고도 또 관계되니까 1차 선모가 어느 정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인자와 유전적 인자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아마도 이런 어떤 1차 선모 형성과 조현병의 원인 사회를 잘 조절하게 된다면 아마도 조현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저희 한국연구재단의 뇌과학 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부터 제가 지원을 받았고요.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불어 오늘 고향 대구에까지 와서 금요일에 과학 터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강연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0월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